예. 최근 굉장히 뜨거운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사회에 주목을 받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굉장히 유감 성명을 발표하고 싶은 그런 책인데 386 세대 유감이라는 책. 그래서 이게 지금 세대 교체론 그리고 386의 어떤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논쟁과 담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86 세대 유감의 저자분들을 모시고 이 책을 왜 쓰게 됐고 이게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86 세대 유감의 저자 CBS 김정훈 기자 그리고 심나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약간 요 댓글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제가 항상 이 후원받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돼서. 예. 자, 오늘도 좋은, 제가 한 분을 빼먹었네. 아까 전에 H서원님이 10,000원을 후원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이 후원은 소중하게 제작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댓글을 달아주신 두 분께 닥터키친 다방커피를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이메일에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있지 않는 하지만 달달한 믹스커피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캡처를 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은 이 책 혼자도 괜찮지만 오늘은 너와 같이 이 책을 에세이인데요. 이 나승현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를 한 분을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많은 후원이 들어온 날이 처음이네요. 예, 감사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86 세대 유감. 예, 저는 읽었어요, 책을. 이북으로. 요즘은 사실은 제가 도저히 이제 책을 보관할 집에 장소가 없어서 웬만하면 이북으로 사고 있어서 이북으로 읽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 김정훈 기자님께 책을 좀 한 권 갖다 달라라고 해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386 세대 유감이 이 책입니다. 386 세대 유감이고요. 이미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굉장히 도발적이고 이제 많은 논란과 논쟁을 낳았습니다. 일단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잠깐만 먼저 우리 김정훈 기자는 CBS에 지금 근무를 하시고 계시고 그렇죠. 네. 우리 심나리 작가님은 원래 어떤 일을 지금 작가신 건가요? 어떤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제가 아직은 작가라고 소개를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요. 예. 네, 저도 CBS에 종사를 했었었고. 네. 그러면은 어느 분이 선배신가요? 이분이 선배신가요? 이분이 선배인가요? 네. 무한이세요? 그냥 사실 그냥 여쭤봤어요. 예, 봐도 딱 알아요. 알겠어요. 예. 예. 그러면 CBS를 다니시다가 언제 그럼 그만두시고? 제가 2005년부터 11년까지 CBS에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은 책을 쓰게 됐는데 네. 누가 먼저 쓰자고 했나요, 이 책을? 이 기획을 처음에 누가 먼저 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이 심나리 작가한테 했던 게 한 5, 6년 전쯤 그때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푸념, 불만, 투정, 야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쭉 해왔는데 해도 너무 해먹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야 내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거 한번 목소리를 한번 높여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해에 심 작가가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또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인이 만나서 야 이럴 거면 책 한번 써보자 진짜. 그래서 그게 이제 1년 전 일이네요. 자, 여기에 책에 제가 오늘 책에는 적혀 있는데 오늘 그 일정 관계로 못 오신 분이 김한기 씨도 공저자이고요. 세 분이 쓰셨어요. 김한기 씨는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 건가요? 지금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신 분이에요? 네. 와, 정치권에 그럼 국회의원이 아마 386의 가능성이 높은데 386 관도 이렇게 지금 목소리 높이신 건가요, 그러면? 심지어 386 정치인의 비서관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의원님인데 너그럽게 이렇게 책을 받아주셨다는. 그 의원님은 이름은 공개할 수 없는 건가요? 예, 굳이 제가 나중에 이메일 검색해서 제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86 세대 유감이라는 거는 어쨌든 386이 방금 약간 인트로, 그러니까 방금 소개를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386이 너무 오래 해먹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문제의식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해먹는다라는 게 뭐 어떤 거를 그러면 해먹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해먹는다는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말리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날카로우시네요. 한 적이 없고요. 우리 심 작가님이 그러면 어쨌든 386이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너무한 건가요? 386이?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요새 조직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 선배가 좀 더 생생하게 소녀를 좀 풀어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먹고 있는 회사에서 해먹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해먹는 분들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느껴봤던 또 제가 뭐 직장 생활도 하지만은 또 직업이 기자인 관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역들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좀 만나고 오는데 근데 공통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그 90년대 그 학번들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아니 그 자기 선배들 그러니까 386 선배들은 늘 자신들을 또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늘 애처럼 취급을 하더라. 너는 항상 어려. 아직은 좀 더 배워야지. 뭐 이런 투예요. 저희가 이렇게 뭘 해보려고 하고 뭘 해보려고 하면은 야 해봤는데 그건 아직 아니고 일단 우리가 해볼 테니까 더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봐봐. 그냥 이 상황으로 쭉 흘러갔던 거죠. 근데 이제 90년대 초반 학번 그분들만 해도 이제 나이가 50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애로서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좀 응축된 분노가 사실 뭐 언론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학계 이런 데서도 좀 파다했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바로는. 그래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소외가 아니구나.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군요. 그건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심 작가님?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너희들 아직 어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요새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굉장히 이렇게 재치가 넘치는 이렇게 말로 바꿨는데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들을 선배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근데 그분들의 인생 이 궤적들을 보면 사실은 성공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87년도 독재정권 타도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셨었고 그것들이 가장 큰 성공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그 기억들을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뭐 국회의원 이제 보좌관 하시는 분하고 밥을 먹다가 그분이 출마를 하시려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원에게 제가 출마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보좌관 이번에 한 번만 도와줘. 이번에 한 번 하고 다음번에 나갑시다. 나 이번에 정말 당을 위해서 헌신을 하려고 하니까 한 번만 도와줘. 아직 자네 젊잖아. 그렇게 얘기해서 의원님 제가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50이에요. 의원님 첫 의원을 언제 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37이었지. 그러니까 40대 후반인데도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도 아직도 자네는 젊잖아. 이런 얘기를 지금 20년째 하신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를 그냥 재밌게 에피소드로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유감이라는 게 이런 게 유감이구나. 저는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뭐 해먹었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이렇게 드셔오셨던 것은 또 사실이죠. 오렌지가. 정치권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386 세대들이 아시다시피 국회에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이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분의 친구분들, 정치권 영역에 있는 친구분들이 아직 국회의원이 되지 않은 분들이 우리 이제 꿈나무야라고 하면서 다시 또 386 세대에서 꿈나무론을 갖고 나오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적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통계가 입증을 하긴 해요. 그 한국의 지금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이 55.5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적게는 3살에서 많게는 한 7, 8살이 많아요. 그 한국 국회 역대 국회에서 가장 높은 평균 연령이에요. 지금 가장 고령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20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30대도 지금 한 명이고 원래 여러 명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40대에 들어가면서 30대도 하면 한 명인가 그렇고 그래서 전체의 1%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20, 30대가 다 합쳐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고 세대별로 이제 뭐라고 해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두 분 지금 나이는 밝히셔도 되나요?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면? 저는
42살이고요. 42. 네. 예. 저는 한국 나이 39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30대와 40대가 지금 어쨌든 나오셨는데요. 자, 이거를 오늘 다루자고 하고 저희 작가님이 이제 이거 원고를 저한테 써서 이거 받으신 것도 그거예요. 근데 네. 공감을 못 하겠대요, 이 책에 대해서. 근데 이분은, 저희 작가님은 386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인데도 이 책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네. 제가 보기엔 약간 세뇌된 386 같습니다. 그러니까 386이 아니군요. 어쨌든 근데 공감 못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질문들을 적어오셨어요. 질문들이 대단히 공격적이었더라고요. 제가 그 공격적인 거를 그대로 한번, 왜냐하면은 질문자는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너무 지금 586들이 그동안 한국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이거는 제가 작가의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붙여서 그러면은 물러나야 되는 거냐, 지금 586들이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절대로 매도할 생각이 없고요. 또 그분들의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책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지만 표현하기 주저했던 것은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이것이 좀 왜곡돼서 해석될 수가 있겠다는 염려가 계속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분들의 당연히 인정하죠. 그리고 저희가 서문에서도 계속 몇 번 거듭 밝히고 있는데 다만 그 공과는 별도로 386 세대에 대해서는 이젠 좀 분석을 좀 할 때가 됐다. 공과 함께 또 과가 무엇일까? 그 과가 있었다면 그걸 지금 이제 어떻게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그 과에 대한 얘기가 너무 좀 잠재돼 있었고 가려져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한번 좀 꺼내놓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정말 그런지 또 다른 측면이 있는지 한번 발제 형식의 책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고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이런 386에 대한 어떤 세대 담론이 거꾸로 짚어보면 왜 지금까지 안 나왔나요? 왜 안 나왔다가 지금에서야 이게 나오는, 그 전에도 이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본인도 느끼시고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세대 담론으로 안 나왔었잖아요, 지금까지. 왜?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도 이 책을 쓰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았었는데 386에 대한 이야기는 90년도에 처음 386이라는 명칭이 나왔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사실은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수면 위로 굉장히 크게 올라오지 않았었을 뿐이고 이 386 논의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었고 다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이댄 거는 지금에서야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아닌가. 사실은 저희도 이만큼 꽉 차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썼던 건데 5, 6년 전서부터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말을 좀 덧붙여서 지금까지 있었던 386에 대한 논의가 사실 386 정치권, 엘리트 정치권 그룹에 대한 얘기가 좀 주로 있었거든요. 또 그 얘기마저도 사실 386이 386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B386이 386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특정한 그룹의 얘기가 아니라 세대, 저희가 계속 사실 강조하는 거는 이게 정치권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거든요. 그 전체 세대에 대한 얘기를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좀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없었던 이유는 386이 만들어온 이 질서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누군가도 꼭 그래야만 하나? 하는 물음표도 던질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찌됐든 지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세대 담론, 그러니까 386이 꼭 아니더라도 세대 담론, 지금 20대가 특히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20대가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공정성에 대한, 세대별로 공정성에 대한 어떤 민감도나 이런 게 다른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저는 사실 이해를 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한 것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386을 까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까? 헬조선 얘기를 하고 M4 세대를 얘기하고 왜 그럴까라고 그 기원을 찾다 보니 386 세대에 자연스럽게 얘기가 흘러간 것이지 거꾸로 386 세대 깔려고 이렇게 갔던 건 아니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특히 노동의 불공정성이나 문제, 그리고 교육이 사교육, 특히 사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 프라이빗한 사교육이 아니라 정말 죽을 사교육이 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집 한 채 사는 게 이렇게 어려워진 이 시대를 사는 것들이 왜 그랬을까, 언제부터 이랬을까, 정말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에 제가 조금만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이제 386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정치권의 386, 그 스타드 386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지금도 이제 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뭐 이인영, 우상호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스타인데,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책 내용을 보면은 사교육 시장 386들이 대거 몰려가서 사교육 시장 이렇게 부풀려 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직장에서의 어떤 위계를 386들이 좀 굉장히 군대식으로 이렇게 조직해 놨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저는 386이 아닙니다. 뭐 참고로 공감하지 못했던 거는 이게 386 때문인가 정말? 그러니까 원래 그냥 한국 사회는 이렇게 위계적인 사회고 억압적인 사회였는데 386도 거기에 적응을 해서 그냥 거기에 순화를 돼서 본인들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소위 말해서 꼰대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386 때문인가라는 의문점이 살짝 들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사실 저의 가장 좀 고민스러웠던 점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제를 보시면은 386 세대에게 헬조선의 미필적 고의를 묻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엉망이 된 것들, 이것이 과연 386이 의도적으로 망쳐놨는가? 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386들, 각각 개개인의 386들, 아니면 세대론으로 봐서 그 386들의 선택을 해왔던 그 하나하나가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라도 책임을 묻고 싶다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이 386이라는 세대 담론으로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 많이 공감이 되는 게, 어찌됐든 그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정규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30대, 특히 뭐 40대도 일부 있지만 30대 이하는 상당수가 비정규직이에요. 압도적으로 이거는 통계 수치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찌됐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든 정규직의 어떤 과실들은 다 따먹고 비정규직이라는 것들을 아랫세대에 전가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이 책에서 읽었고,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했어요. 어떻게, 그거는 심나희 작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책에 사실은 그래픽으로 저희가 설명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실업률만 봐도 386 세대들이 그 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386 세대들이 나빴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86 세대분들이 그 20대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혹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도 사회에 나왔을 때 실업률이 거의 자연 실업률 수준이었습니다. 3.23% 정도. 그런데 지금 이제 80년대생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80년대생들이 사회에 처음 나와서 실업률을 보면은 9.2%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나라가 97년도, 98년도 IMF 그 외환위기 겪었을 때 전체 실업률이 한 7% 조금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IMF 때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지금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외환위기, 97년 외환위기보다 더 높은 실업률이 지금 이 상황 현재 지속되고 있다는, 청년 실업률이. 네. 그렇군요. 예. 뭘 하라는 거예요? 제작진이 저한테.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흥미롭게 읽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아파트, 지금 뭐 이러면 부동산 기득권에 대해서도 386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때는 굉장히 많은 공급이 있었고, 그 좋은 소위 말하는 노른자위 땅의 공급이 있었고, 그 세대들은 지금은, 그때는 비싸지 않았더라도 좋은 아파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경제적인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인 혜택을 얻었고, 지금 20대, 30대들은 평생 직장을 다녀도 집을 못 사야 되는 형편들. 근데 이거를 386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이 이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386 세대들은 당시 그 노태우 정권 때 예. 주택이 200만 호가 풀려버려요. 그렇죠. 누구나가 그 물량이 남아도는 상황. 또 당시에는 집을 쉽게 살 수 있었던 제도가 청약제도가 있었고요. 또 부동산 담보대책 규제가 완화됐었고 또 주택은행이 민영화되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여신도 확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아파트를 살 수가 있고 아파트를 사면은 이후엔 반드시 오르는 상황. 그럼 오른 아파트, 이후의 세대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아파트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또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고 이런 것들이 이후 세대에게는 기회를 박탈해버린 결과가 된 것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일관된 메시지는 386들은 본인들, 뭐 어느 세대든 마찬가지겠지만 본인들을 치열하게 살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그 세대가 좀 더 유리하게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그게 현대 그 밑에 세대들이 좀 더 어려움을 겪는 거에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해석한 게 좀 맞는 방향인가요? 네, 잘 해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과거 20, 30대일 때 그리고 주로 외쳤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정의로운 세상이라든지 평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시했었고 또 386 하면 저희는 흔히 진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진보적인 가치에 맞는 선택들이었냐라고 하면은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 그분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다소 정치적인 선택에 있어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대선에서의 흐름들을 보면 그 세대가 나이가 먹으면서 보수화되고 있는 투표 성향이 확실하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좀 재밌게 읽었었던 그 뭐 책과 뭐 통계가 있는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세대가 어디냐 이제 의식조사나 이런 거를 해보면은 386이 아닙니다. 네. 예, 가장 진보적인 게 소위 말하는 70년대 초반생들,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학번인데 학번으로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그걸 5년 단위로 끊으면은 70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가장 그 진보적인 성향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75년부터 79년생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앞에 무엇인가가 잘못돼 있음을 안다라는 거거든요. 진보라는 얘기는.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386에게서는 갈수록 옅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생각이죠. 386들은 어쨌든 아파트도 있고 뭐 이를테면 뭐 좋은 정규직 직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미온적이 될 수밖에 없고 진보와 보수라는 게 꼭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더 이제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수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386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세미나 열린 거를 제가 이제 발제문을 봤어요. 그래서 10월 25일에 한국 사회의 세대 문제, 불평등과 갈등 그래서 세 분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고 한 분이 불평등의 세대라는 책을 쓴 이철승 교수님. 예, 교수님,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님, 그리고 김정은 우리 기자님하고 정한울 한국 리서치, 그래서 조국 이슈로 본 한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 격차. 그래서 제가 이 가지는 못하고 발제문을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자, 이 책이 조국 사태 때 쓰여진 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이제 쓰여졌는데 조국 사태 때 굉장히 주목을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이 되고 있고 그게 386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386이잖아요. 어쨌든 386으로 대표되는 정치인이었고 대표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감수성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전혀 얘기하고 쓴 책은 아니지만요. 지금 조국 전 장관님의 문제에서 사실 사람들의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점은 재산 증식 과정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 과정 뭐 이런 부분일 텐데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재판에서도 밝혀지겠지만 그것이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를 넘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것이 뭐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합법적인 불공정 아니면은 뭐 제도화된 불공정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사실 그 조국 전 장관님이 밟아오셨던 그런 것들이 저희가 책에서 그 뭐 부동산이건 교육이건 뭐 고용이건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그 큰 궤에서 벗어나진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사실 알겠습니다. 저희 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양심. 염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법을 얘기하긴 하지만 물론 법을 안 지키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예. 너무 법 만능주의로 사회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 말해 386 세대가 말하는 그런 어떤 지켜왔던 가치라는 것들이 법에 저촉되면 안 되는 거고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괜찮은 거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양심과 염치의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어보는 계기가 이번에 조국 사태를 통해서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충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법이 뭔지 우리 해법을 좀 얘기해 주세요. 해법이 어렵습니다. 386 다 사퇴하면 되나요, 그러면? 그 뭐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게 또 옳은 해법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세대로 보자면 이제는 뭐 386이 물러나고 그다음에 뭐 70년대생이 한번 좀 잡아보자 이런 논의는 70년대생 너무 늙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70년대생 초반인데 이제 내모레 50입니다. 뭘 어떻게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제가 너무 사회가 너무 그 세대별로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예전처럼 어떤 특정 세대가 우리 사회를 주도해서 이끌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아우러지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좀 헤게모니 모델이 좀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좀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던 386 세대 말고 청년 세대까지 우리가 뭘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적극 알려나가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어떤 틀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것을 공론장의 영역에 끌어들인 거는 이런 책이나 뭐 이철승 교수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틀 같은 거 뭐 그런 제도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작가님은 심 작가님은?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조금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이 소위 말해 강자, 기득권은 옆에서 팔짱 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약자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의자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자들끼리 의자 게임을 하면서 조금 더 약자가 자기보다 더 약자인 사람을 어떻게 착취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 구조를 좀 탈피할 수 있는 일종의 정말 저희가 책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이 20대, 30대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겠다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될지는 좀 더 지켜볼 문제고요. 이게 혁신이 잘 안 되면은 혁명이 일어나더라고요, 사회가. 예,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혁명을 바라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사실은 타협을 해야 돼요.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너무 착취하니까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지금 어찌됐든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 밑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정치권이나 뭐 이렇게 위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제도적 불공정, 세습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두 분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 저희가 이 두 분이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한 달 전에 미리 잡았어요. 이거. 예. 그래서 정말 바쁘신 분들인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정훈 기자님은 사실은 저랑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요. 예, 오래전에 같이 출입처도 나가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후배님, 후배 기자님이시고 그러는데 가끔 소주도 한잔 하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